남편은 어머님이 급히 자기를 필요로 한다며 떠났다. 나는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케이크를 들고 알리지 않은 채 뒤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조용히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나는 눈앞의 광경에 거의 기절할 뻔했다. 고서리는 자신의 깔끔한 아파트 현관문 자물쇠에 열쇠를 돌려넣었다. 한 학교의 교장, 존경받는 사람. 38세의 그녀는 다른 이들이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성공적인 경력, 좋은 평판, 스스로의 힘으로 장만한 강남의 고급 아파트, 그리고 남편 한이결. 그녀는 하이힐을 벗고 피곤한 듯 머리를 쓸어 넘겼다. 힘든 하루였다. 졸업반 학부모 총회, 퇴학 직전의 문제아 2명, 끝없는 보고서들. 하지만 따스한 불빛이 감도는 이 고요한 공간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다. 이곳은 그녀의 안식처였다. 이결은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올려다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 스친 짜증의 그림자는 금세 다정한 미소로 바뀌었다. 왔어, 자기야? 피곤하지?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조금 피곤했다. 이결은 벌써 2년째 프로젝트 사회를 전전하고 있었다. 컨설턴트라는 그의 직업은 단발성 단기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한 번도 진지한 일로 이어진 적이 없었다. 집안의 주된 수입원은 설이었고 그녀는 대체로 그 사실에 만족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를 믿었다. 그의 위대한 프로젝트가 곧 성공하리라 믿었다. 주전자를 가스레인지에 올렸을 때 거실에서 이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의 개인 휴대폰이었다. 평소에 눈에 띄게 두는 폰이 아닌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었다. 설이는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다.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은 있어야 하니까. 그의 짧고 딱딱한 대답이 들려왔다. 네. 뭐라고요? 언제요? 아... 세상에. 네. 가겠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잠시 후 그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불안감에 눈은 휘둥그레져 있었다. 설이가 묻기도 전에 그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야. 그는 무언가를 찾는 듯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갑자기 악화되셨대. 의사들이 서울에서 긴급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방금 옛날 아파트로 모셔왔대. 지금 당장 가봐야 해. 설이의 심장이 공포로 쿵 내려앉았다. 시어머니 유은심. 3년 동안 한 번도 뵙지 못한 분이었다. 3년 전 만성폐 질환으로 인한 또 한 번의 심각한 위기 끝에 그녀는 제주도에 있는 비싼 전문 요양센터에 입원했다. 최고의 의사들이 있는 곳이었다. 물론 모든 비용은 설이의 몫이었지만 그녀는 남편에게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건강은 소중하니까. 하지만 의사들이 내세우고 이결이 아주 심각하게 되풀이했던 이상하고 확고한 규칙이 하나 있었다. 면회 금지. 절대 안 돼. 의사들이 어머님 상태가 너무 위중하대. 그는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반복했다. 긍정적인 것이라도 감정적인 충격은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너무 위험해. 어머님 목숨을 걸 수는 없잖아. 설이야, 알지? 설이는 이해했다. 그녀는 분별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비극의 원인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순순히 치료비를 이체했고 추가 약값과 더 좋은 식사를 위한 비용을 보냈다. 카드를 쓰고 이결이 몇 달에 한 번씩 어머니를 뵈러 간다고 할 때마다 그를 통해 선물을 보냈다. 그리고 기다렸다. 의사들이 마침내 은심이 충분히 강해졌다고 말해주기를. 그런데 이제 그녀가 서울에 옛날 아파트에 와 있었다. 설이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과 함께 거미줄처럼 가냘프고 희미한 또 다른 감정, 희망이 피어올랐다. 어쩌면 이번이 기회일지도 모른다. 가까이 있고 좋은 의사들의 감시 아래 있으니 금지령이 풀릴지도. 마침내 그녀를 뵐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같이 가. 설이가 이미 코트를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다. 이결이 획 돌아섰다. 그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안 돼. 말도 안 돼. 제정신이야? 그렇게 먼 길을 오셨는데 그 몸으로 널 보면 충격받아 돌아가실 거야. 설이야, 부탁했잖아. 갑작스러운 일은 안 된다고. 의사들도 거기 있을 거야. 내가 먼저 모든 걸 처리해야 해. 제발 집에 있어. 확실해지면 바로 전화할게. 그는 빠르고 설득력 있게 말했다. 그의 공포는 너무나 진심처럼 보였다. 그는 옷걸이에서 재킷을 집어들고 차키를 주머니에 넣었다. 몸을 숙여 그녀의 뺨에 거의 닿을 듯 말 듯 빠르게 입을 맞췄다. 사랑해. 걱정하지 마. 문이 그의 등 뒤로 닫혔다. 설이는 자신의 완벽한 아파트 한가운데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 속에 홀로 남았다.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내다 꺼졌다. 그녀는 약 10분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머릿속에는 생각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는 어떠실까? 어떤 의사들이지? 왜 병원이 아니라 집이지? 하지만 놀리는 불안감에 잠식당했다. 그녀는 그 늙고 병든 여인이 힘든 여정 끝에 낡은 아파트에 홀로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리고 의사들과 어머니 간호를 오가며 분투하는 이결의 모습을.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불쑥 찾아가 소란을 피우려는 게 아니었다. 그저 돕고 싶었다. 집에서 만든 음식, 기운을 북돋아 줄 만한 것. 말없이 제가 여기 있어요. 당신을 걱정해요. 저도 가족이에요. 라고 말해줄 무언가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케이크.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고구마 케이크. 요양센터에 가시기 전 몇 번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는 그녀의 요리 솜씨를 한참 동안 칭찬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공유하는 몇 안 되는 따뜻한 기억 중 하나였다. 결심은 섰다. 그것이 유일하게 옳은 일처럼 보였다. 병든 여인을 위한 깜짝 방문이 아니라 애정의 표현이었다. 이결에게 케이크와 빨리 끓일 수 있는 맑은 국 정도만 전해주고 올 생각이었다. 별 생각도 없었다. 그저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다음 1시간 반은 꿈결처럼 지나갔다. 서리는 직장에서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동적으로 움직였다. 냉장고에서 달걀, 버터, 연유를 꺼냈다. 찬장에서 꿀 한 병을 꺼냈다. 제빵의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우며 불안감을 밀어냈다. 꿀, 계피, 따뜻한 캐러멜 향기. 그녀는 케이크 시트를 구우며 인간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생각했다. 이결이 자신의 행동에 얼마나 기뻐할지, 그녀가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상상했다. 3가지 종류의 우유 혼합물에 흠뻑 적셔 생크림으로 장식한 케이크가 완성되자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큰 상자에 포장했다. 청바지와 스웨터를 입고 코트를 걸쳤다. 이결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배터리가 다 됐거나 진료실에 있겠지. 서리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방문은 빠르고 조용할 것이다. 해질녘 서울을 가로지르는 길은 40분이 걸렸다. 그녀는 핸들을 꽉 쥔 채 운전했다. 심장은 이상한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여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마포구에 있는 회색빛 건물, 수천 개의 다른 건물과 다를 바 없는 아파트에 도착했다. 이결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었다. 서리는 3년 동안 그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주차할 곳을 찾았다. 뒷좌석에서 케이크 상자를 꺼냈다. 현관에서는 익숙한 습기 차고 시큼한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덜컹거리는 엘리베이터가 7층까지 올라갔다. 낡은 갈색 비닐로 덮인 문이 보였다. 서리는 잠시 멈췄다. 그녀에게는 그 집 열쇠가 있었다. 아주 오래전 이결이 이제 여기도 자기 집이야 라는 말과 함께 주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항상 그 열쇠를 열쇠 꾸러미에 달고 다녔다. 가족의 일원이라는 상징이었다. 망설였지만 초인종을 누르지 않기로 했다. 괜히 방해할 필요가 있을까? 은심이 잠들어 있을 수도 있고 의사들이 와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조용히 자물쇠에 열쇠를 넣었다. 놀랍게도 삐걱거리는 소리 없이 쉽게 돌아갔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서리는 작고 어두운 복도로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등 뒤의 문을 닫았다. 가장 먼저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냄새였다. 전혀 예상했던 냄새가 아니었다. 서리는 이 아파트를 기억했다. 묵은 먼지 쌓인 책과 약품이 뒤섞인 노인의 냄새가 났었다. 하지만 지금 공기는 달랐다. 따뜻하고 사람이 사는 활기가 있었다. 아기 비누 냄새와 무언가 볶는 냄새가 났다. 양파 같았다. 이상했다. 간병인이 요리를 하는 걸까?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자동적으로 신발을 벗었다. 두 손에는 케이크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다. 아파트 깊숙한 곳, 거실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의사들의 목소리도 병자의 신음소리도 아니었다. 오히려 억지로 참는 듯한 웃음소리에 가까웠다. 서리는 숨을 죽이고 복도를 따라 발끝으로 걸어갔다. 거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빛 한 줄기가 낡은 카페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틈새로 엿보았다. 그리고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 거실 바닥 한가운데에 그녀의 남편 한이결이 앉아 있었다. 트레이닝복과 티셔츠 차림이었다. 의사도 그의 얼굴에는 공포의 흔적도 없었다. 그는 완전히 행복해 보였다. 그는 알록달록한 블록으로 탑을 쌓고 있었고 그 앞에는 귀여운 공룡 잠옷을 입은 2살배기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아이가 웃으며 서툴게 탑을 무너뜨렸다. 블록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흩어졌다. 이결은 아이와 함께 웃었다. 크고 걱정 없는 웃음소리였다. 서리는 숨이 멎었다. 눈앞의 광경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게 뭐지? 이 아이는 누구지? 왜 이결은 어머니가 위독한 와중에 여기서 놀고 있는 거지? 그 순간 거실로 통하는 또 다른 문, 침실 문이 열렸다. 그곳에서 한 여자가 나왔다. 졸린 듯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는 단 한 벌의 옷만 입고 있었다. 이결의 낡고색 바른 회색 티셔츠. 서리가 수없이 버리려고 했던 바로 그 옷이었다. 티셔츠는 그녀의 엉덩이를 겨우 가리고 있었다. 여자가 하품을 하며 머리를 쓸어 넘기고는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야, 이결씨,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안 돼. 그럼 애가 안 자잖아. 그리고 그 여자가 불빛 쪽으로 돌아섰다. 고아린, 그녀의 여동생이었다. 케이크 상자가 서리의 힘 빠진 손가락에서 미끄러졌다. 나무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하얀 크림이 바닥에 흩뿌려지고 케이크 시트가 부서졌다. 그 정적 속에서 소리는 총성처럼 크게 울렸다. 이결이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겁에 질린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리는 오직 동생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명, 당황, 부끄러움, 죄책감. 무엇이든 예상했다. 하지만 아린의 얼굴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문지방에 서 있는 서리와 그녀의 발치에 망가진 케이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명백한 짜증만이 서려 있었다. 마치 서리가 예고 없이 찾아와 밤을 망친 불청객인 것처럼, 마치 이방인이 서리인 것처럼.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이결이었다. 그는 블록과 우는 아이를 뛰어넘어 서리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억지로 머릿속에 말을 쑤셔 넣으려는 듯 흔들기 시작했다. 서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오면 안 됐어.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렸을 뿐만 아니라 분노에 차 있었다. 그는 씩씩거렸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코트를 파고들었다. 서리는 침묵했다. 말을 할 수 없었다. 소리가 단어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 너머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아리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침착하게 바닥에서 우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를 품에 꼭 껴안자. 아이는 즉시 울음을 그치고 그녀의 목에 얼굴을 묻었다. 아리는 아이의 금발 머리 위로 서리를 쳐다보았다. 차분하게 그녀를 가늠하듯이. 진정해, 이결씨. 그러다 언니 겁먹겠어. 아린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거의 자장가 같았지만 다정함은 한 방울도 없었다.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언니, 안녕. 뜻밖에도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결의 티셔츠가 들려 올라가며 배에 창백한 피부가 드러났다. 서리는 그 티셔츠, 그 피부, 아이의 등을 너무나 확신에 차 어루만지는 동생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그 이미지들을 하나로 잊기를 거부했다. 설명할 수 있어. 이결이 더듬거리며 서리를 자신 쪽으로 돌려 억지로 그를 보게 만들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절대로. 서리는 천천히 단 한 번 눈을 깜빡였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아린이 더 가까이 다가와 이결 옆에 섰다. 이제 그들 둘은 그녀 앞에 서 있었다. 한 팀, 한 가족. 그렇다면 그녀는 누구인가? 어머니는 양평 별장으로 모셨어. 아린이 마치 상사에게 보고하듯 담담한 어조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막판에 의사들이 시골 공기가 더 필요하다고 했어. 지금은 여독 때문에 너무 쇠약해지셔서 언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이미 너무 불안해하니까. 서리는 시선을 동생에게로 돌렸다. 양평 별장. 그들이 몇 년간 가지 않았던 교회의 낡은 가족 소유지. 그곳엔 유선 전화조차 없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이결이 거짓말이라는 구명주를 붙잡으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리모델링 하고 싶어 하셨어. 깜짝 선물로 돌아오실 때에 맞춰서 다 준비해드리기로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수선한 거고, 페인트 고르고, 가구 옮기고, 그는 거실을 가리키는 손짓을 했다. 서리는 기계적으로 그의 손 움직임을 따라갔다. 어수선함? 아니, 그건 어수선함이 아니었다. 사람이 사는 거실이었다. 구석에는 아기 침대가 있었고, 소파 옆에는 유아용 식탁 의자가 놓여 있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패션 잡지 더미 옆에 기린 모양의 딸랑이가 있었다. 그것들은 리모델링의 흔적이 아니었다. 삶의 흔적, 다른 삶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저 아이는, 서리는 그 질문이 어떻게 입술에서 새어나왔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고 쉬어 있었다. 이결과 아린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잠시의 망설임. 아, 솔람이야. 아린이 과장된 열정으로 외쳤다. 우리 공통의 친구인 예슬이 아들. 언니는 모를 거야. 집안에 문제가 좀 있어서 며칠만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어.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참에 아파트도 돌보고 친구도 돕고 있는 거야. 그들은 말을 가로막으며 빠르게 횡설수설했다. 그들의 말은 서리 위로 우박처럼 쏟아져 그녀가 반응하거나 의심할 틈을 주지 않았다. 거짓말은 조잡하고 허술하고 구멍투성이었지만
너무나 많고 뻔뻔하고 괴물 같아서 의지를 마비시켰다. 논리와 질서에 익숙한 서리의 뇌는 그 터무니없는 말에 홍수를 처리할 수 없었다. 양평 별장과 리모델링. 친구의 아들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믿는 것이. 남편과 여동생이 그들의 아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이 아파트 구석구석에서 외치고 있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쉬웠다. 그 진실은 너무나 파괴적이었다. 그 자리에서 그녀를 죽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생존 본능은 그녀가 거짓말에 매달리게 만들었다. 가자, 자기야. 이결이 이번에는 더 부드럽게, 거의 다정하게 그녀의 팔을 다시 잡았다. 집에 가자. 당신 쉬어야 해. 얼굴이 창백해. 우린 여기서 다 해결할게. 오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말했잖아. 그는 그녀를 출구로 이끌었다. 그녀는 꼭두각시처럼 걸었다. 그녀의 발은 바닥에 끈적한 크림과 케이크 시트, 혼합물을 밟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싼 가죽 신발이 그토록 설레며 구웠던 케이크로 더러워진 것을 보았다. 복도에서 그녀는 돌아섰다. 아리는 여전히 아이를 품에 안고 거실 문에 서 있었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그저 이결이 서리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에는 후회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끈기 있는 기다림만이 있었다. 서리가 마침내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그녀 등 뒤로 닫혔다. 자물쇠가 철컥하는 소리는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들렸다. 이결은 그녀와 함께 가지 않았다. 이 난장판을 치우고 아린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1시간 안에 집에 오겠다고 약속했다. 서리는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지, 어떻게 차에 탔는지, 어떻게 아파트를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앞만 멍하니 바라보며 자동적으로 운전했다. 신호등도 다른 차들도 보이지 않았다. 앞 유리 너머의 세상은 흐릿한 불빛의 얼룩이었다.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침묵이 물리적인 충격처럼 그녀를 덮쳤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완벽한 질서, 비싼 가구, 차분하고 절제된 색상, 그녀가 쌓아 올린 세계, 불과 1시간 전에 금이 가버린 세계. 그녀는 거실로 들어가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단 하나의 질문이 맴돌았다. 휴대폰을 들었다. 양평 별장에 전화해야 했다. 확인해야 했다. 어릴 때부터 기억하던 낡은 번호를 눌렀다. 긴 신호음이 가고 차가운 기계음이 들려왔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편리한 우연인가. 서리는 휴대폰을 소파 위로 떨어뜨렸다. 한 점을 응시하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충격이 서서히 가시면서 얼음장 같은 공허함이 그 자리를 메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남편의 이름이 떴다. 그녀는 받기 전 몇 초간 그것을 쳐다보았다. 서리야, 어때? 도착했어? 이결의 목소리는 세심했다. 너무나 세심했다. 아린이가 너무 놀랐어. 언니가 많이 놀라게 했대. 걔는 그냥 도우려고 한 건데. 하지만 괜찮아. 이제 다 치우고 있어. 곧 집에 갈게. 차분히 다 설명해 줄게. 또 한 번의 멈춤.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당연하지. 배달원이 문을 착각했다고 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언니 대신 안부랑 좋은 말 전해드릴게. 그는 너무나 유창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거짓말 속에 들어가 그것을 편안하고 뚫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서리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물 한 잔을 따랐다. 손이 떨렸다. 어두운 찬장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창백하고 겁에 질린 얼굴, 바보의 얼굴. 거실로 돌아왔다. 무언가를 해야 했다. 실제하는 것. 만질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것. 그녀는 커피 테이블 위에 있는 노트북을 열었다. 손가락이 저절로 은행 주소를 입력했다. 익숙한 동작, 아이디, 비밀번호. 왜 이러는지 몰랐다. 어쩌면 그저 공동 저축액의 숫자를 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안정적인 무언가. 자신의 삶 전부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무언가를. 페이지가 로딩되었다. 총 잔액을 보았다. 숫자가 이상하게 보였다. 있어야 할 금액보다 적었다. 훨씬 적었다. 심장이 멎었다.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여 최근 거래 내역 목록으로 갔다. 이체, 공과금 납부.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줄이 있었다. 현금 인출. ATM. 강남대로 2847. 금액 500만 원. 날짜. 오늘. 시간. 15시 32분. 서리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15시 32분. 그가 그녀에게 전화하기 거의 2시간 전이었다.
그가 어머니가 위독해졌다며 소리치기 전에, 공포로 일그러진 하얀 얼굴로 부엌에 뛰어들기 전에 그는 돈을 인출하고 그 후에 쇼를 벌였다. 시어머니의 아파트에서 그녀를 마비시켰던 냉기가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충격이 아니었다. 유리처럼 날카롭고 얼음장 같은 명료함이었다. 오해가 아니었다. 터무니없는 우연의 연속이 아니었다. 계산되고 차갑고 잔인한 속임수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 서리는 노트북을 닫지 않았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처럼 화면이 거실의 어둠 속에서 빛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현관문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녀 안에 냉기는 위장 속에서 단단하고 무거운 돌이 되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은 느끼지 않았다. 오직 귀가 먹먹할 정도의 공허함만이 있었고 그 속에서 메아리처럼 단 하나의 생각이 울려 퍼졌다. 왜? 그녀는 거의 1시간 동안 미동도 없이 그렇게 있었다. 자물쇠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을 때 그녀는 움찔하지도 않았다. 이결이 걱정에 지쳐 기진맥진한 남자의 모습을 연기하며 아파트에 들어섰다. 그는 현관 테이블에 열쇠를 던지고 거실로 들어왔다. 휴, 정말 힘든 밤이었어.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를 보고는 말을 멈췄다. 그녀는 등을 꼿꼿이 세운 채 그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자세는 뻣뻣하고 긴장되어 있었다. 설이야, 왜 앉아? 무슨 일 있어?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안으려 했지만 그녀의 얼음장 같은 시선에 부딪혀 멈췄다. 그의 시선이 거실을 훑다가 켜져 있는 노트북 화면에 멈췄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설이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차분해서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다. 이결 씨, 500만 원은 어디 있어? 그가 눈을 깜빡였다. 피곤한 가면이 그의 얼굴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상처받은 순수함의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심지어 그녀의 말이 자신을 때린 것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뭐? 무슨 500만 원? 무슨 소리야? 오늘 오후 3시에 강남 ATM에서 인출한 500만 원 말이야. 그녀는 톤을 바꾸지 않고 정확히 짚었다. 당신 어머니에 대해 전화 받았다는 시간보다 2시간 전에. 어디 있냐고? 거기에 있었다. 그가 예상했던 질문. 설이는 그의 어깨가 아주 살짝 이완되는 방식에서 그가 정확한 자세, 즉 인생 최악의 순간에 부당하게 고발당한 남자의 자세를 취하는 것에서 그것을 보았다. 세상에, 설이야. 그는 고개를 저었고 그의 목소리에 눈물이 어렸다. 어머니를 위한 거야.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알겠어? 그는 이제 확신을 갖고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안락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어머니를 모셔왔을 때 개인병원 의사가 바로 말했어. 상황이 위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는 할 수 없는 긴급 시술이 필요합니다. 폐 배수와 관련된 거라는데 용어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분은 개인적으로만 일하신대. 그리고 현금으로만. 알잖아. 서류 없이 하는 거. 즉시 행동해야 했어. 1분 1초가 급했지. 난 달려가서 돈을 뽑고 지불하러 가서 모든 걸 해결했어.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 있을 때 상태가 악화돼서 서울로 이송 중이라는 전화를 받은 거야.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났다고, 알겠어? 내가 몇 시에 돈을 인출했는지가 뭐가 중요해. 난 어머니를 구하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는 열정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했다. 그의 눈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다른 여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 자신의 몰인정함에 대해 사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설이는 그저 계산된 연기. 너무나 다듬어지고 너무나 완벽하고 동정심을 유발하도록 설계된 너무 많은 세부 사항이 있는 연기를 볼 뿐이었다. 왜 바로 말하지 않았어? 그녀가 같은 평온함으로 물었다. 왜 그런 공포쇼를 벌인 거야? 그러자 그가 폭발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고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차읒, 이걸 쇼라고 불러? 어머니는 옆 동네에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여기 앉아서 회계사처럼 영수증이나 확인하고 있잖아. 믿을 수가 없어. 당신 심장이 있긴 해. 설이야? 그는 거실을 맴돌며 몸짓을 하고 각 단어를 타격처럼 던졌다. 난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이 끔찍한 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지. 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 그런데 당신은 뭐 했어? 케이크나 굽고 회계, 감사나 하고 있었지. 난 당신이 우리 엄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 항상. 하지만 이런 순간에
이렇게 냉담함을 보이다니. 그는 멈춰서서 경멸과 실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강렬함에 서리는 현기증을 느꼈다. 그것은 순수한 형태의 조작이었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공격했다. 논리적인 질문을 하고 거짓말을 보고 속지 않은 그녀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서리는 물러섰다. 그를 믿어서가 아니었다. 단 한마디도. 그녀는 무서운 명료함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물러섰다. 직접적인 충돌은 무의미했다. 그녀는 증거가 없었고 그의 눈물과 비난에 맞설 그녀의 의심뿐이었다. 진실에 도달하려는 어떤 시도도 그녀의 잔인함, 편집증, 병든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로 포장될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괴물처럼 느끼게 만들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정의로운 분노로 불타는 얼굴을 보며 그녀는 그가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임을 이해했다. 그는 거짓말을 할 것이고 잡히면 다시 그녀를 죄인으로 만들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안락의자에서 일어나 노트북으로 가서 덮개를 닫았다. 닫히는 소리가 침묵 속에서 마침표처럼 울렸다. 피곤해.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러 갈게. 이결은 당황했다. 그는 눈물과 사과로 소동이 계속되기를 기대했지. 이 차갑고 냉담한 침묵을 예상하지는 못했다. 그것이 그를 당황하게 했다. 그래, 물론이지. 그가 중얼거렸다. 우리 둘 다 쉬어야 해. 내일은 힘든 날이 될 거야.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서리는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침대의 자신의 쪽에 있었고 그녀와 잠든 이결 사이에는 심연이 열린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연극에 지쳐 거의 즉시 잠들었다. 어두운 방에서 들려오는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서리에게 모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모든 세부사항을 되짚었다. 그의 티셔츠를 입은 아린, 사람이 사는 아파트, 이결을 매일 보는 것처럼 쳐다보던 아이, 미리 인출된 돈, 흠잡을 데 없지만 완전히 거짓인 이야기. 이것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크고 계획된 무언가였다. 그녀의 남편과 여동생이 꾸민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다. 아침에 그녀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커피를 내리고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이결은 이미 옷을 입고 부엌으로 나와 다시 어머니에게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러웠다. 그녀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서리는 그의 앞에 커피 한 잔을 놓았다. 어떠셔? 그녀가 다른 곳을 보며 물었다. 밤새 소식 없었어? 아니, 안정적이셔. 그가 그녀의 평범한 말투에 안도하며 빠르게 대답했다. 의사들이 시술은 잘 됐다고 하네. 이제 안정이 제일 중요하대. 어떤 병원에서 시술했어? 그녀가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며 무심코 물었다.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의료계에 아는 사람이 좀 있거든. 필요하면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을 주선할 수도 있고 그것은 단순하고 명백한 함정이었다. 이결은 손에 컵을 든 채 굳어졌다. 그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다. 그 일에 끼어들지 마, 설이야. 그가 잘라 말했다. 그 전문의는 개인적으로 일해. 모든 게 아주 복잡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도움은 필요 없어. 그는 커피를 다 마시지 않고 일어섰다. 가봐야 해. 그가 떠났다. 설이는 부엌에 홀로 남았다. 이전에는 단지 의심이었던 차가운 공포가 이제 형태를 갖추었다. 그는 단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적극적으로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 자신의 속임수주의에 벽을 쌓고 있었고 아리는 그와 함께 벽 반대편에 있었다. 이것은 단지 거짓말이 아니었다. 공모였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접시를 치웠다. 출근 준비를 해야 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 해야 했다. 학교 교장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 가방을 가지러 거실에 들어갔을 때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그녀는 어젯밤 이결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소파에 앉았다. 고급스러운 천을 손으로 쓸었다. 그녀의 집, 그녀의 요새, 그녀의 안전한 장소. 그녀의 손이 거의 무심코 쿠션 사이의 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기계적이고 무의식적인 제스처.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작고 단단하며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무언가에 닿았다. 호기심에 그녀는 그것을 꺼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아주 작은 장난감 자동차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손톱보다 크지 않은 반짝이는 빨간색 플라스틱 경주용 자동차. 쇼핑몰의 뽑기 기계에서 파는 싸고 단순한 것. 설이는 그것을 바라보았고 갑자기 공기가 빽빽하고 무거워졌다. 그녀의 집에는 아이들 장난감이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아이가 없었다. 친구들 중 누구도 최근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적이 없었다. 이 자동차는 그녀의 세계에서 단 한 명의 아이, 솔람이라는 아이의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만약 이 자동차가 여기, 그녀의 소파, 그녀의 거실에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다. 그들이 여기에 왔었다. 아린과 그 아이가 그녀의 소피에에 앉았었고 그녀의 거실, 그녀의 요새에서 그녀 몰래 놀았었다. 서리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서 장난감 자동차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그녀의 피부를 파고들었다. 통증은 현실적이고 날카로웠지만 얼음장 같은 파도가 그녀를 휩쓴 모독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집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침범당했다. 손바닥의 통증이 그녀를 정신 차리게 했다. 그녀는 손가락을 펴고 빨간 자동차를 보았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그녀의 피부에 남긴 작은 반원형 자국을 보았다. 그녀는 장난감을 버리지 않았다. 일어나서 거실 구석에 있는 책상으로 갔다. 서랍을 열고 작은 카드 봉투를 꺼내 그 안에 조심스럽게 자동차를 넣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증거였다. 직장에서의 하루는 안개 속에서 지나갔다. 그녀는 회의를 주재하고 서류에 서명하고 교사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은 고서리 교장에 뚫을 수 없는 가면이었다. 그녀 안에서 얼음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동 조종으로 행동했지만 그녀 마음의 차갑고 분리된 한 부분은 전속력으로 작동하며 거짓말의 사슬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조립하고 있었다. 요양원. 모든 것은 요양원에서 시작되었다. 3년 전. 그녀는 그날을 모든 세부 사항까지 기억했다. 이결은 잿빛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가 끔찍한 위기를 겪었고 겨우 소생시켰다고 말했다. 지역 의사들은 속수무책이었다. 특별한 보살핌, 따뜻한 기후,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결은 완벽한 장소를 찾았다고 했다. 제주도에 있는 최고급 개인 요양원, 폐질환 전문. 비쌌다. 아주 비쌌다.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에 돈을 아낄 수 있을까? 서리는 그때 당연히 동의했다. 그녀 자신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주장했다. 일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것이 그녀가 시어머니를 돌보는 방식이었다. 이결은 그때 우아하고 반짝이는 브로셔를 가져왔다. 제주 바다 빌라. 표지에는 바다가 보이는 녹음 사이에 하얀 건물이 있었다. 안에는 넓은 방, 웃는 직원, 현대적인 의료 장비 사진이 있었다. 모든 것이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어 보였다. 그리고 나서 그 규칙이 나타났다. 면회 금지. 의사들이 단호하게 반대해. 이결이 안타까운 듯 설명했다. 면역 체계가 너무 약하대. 어떤 감염, 어떤 스트레스라도 그들이 모든 책임을 지겠지만 엄격한 격리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대. 어머니를 위한 거야. 설이야. 그리고 그녀는 그를 믿었다. 왜 믿지 않았겠는가? 논리적으로 들렸다. 그녀 자신도 교장으로서 신종플루 유행 시기에 격리 조치를 내린 적이 있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 그녀는 이결을 기다리지 않았다. 오래된 서류와 영수증을 보관하는 상자가 있는 책장으로 갔다. 그녀는 그 브로셔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공과금 납부 영수증과 가전제품 보증서 사이에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찾았다. 제주 바다 빌라. 바로 그것이었다. 광택지, 선명한 색상. 서리는 식탁에 앉아 그것을 펼쳤다. 이제 그녀는 다른 눈으로 그 사진들을 보았다. 너무 완벽하고 너무 연출된 듯했다. 직원들의 미소는 가짜처럼 보였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연락처,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가 있었다. 안내를 위한 일반 번호.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관자놀이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손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이것이 결정적인 단계였다. 만약 그녀가 틀렸다면, 질투와 의심에 사로잡혔다면 즉시 알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번호를 눌렀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렸다. 그 후 밝고 전문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받았다. 제주바다 빌라, 기라윤 실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존재했다. 요양원은 실제했다. 서리는 잠시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말로 질투와 불신에 미쳐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서리가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말했다. 개인적인 일로 전화드렸습니다. 환자분 중 한 분의 건강 상태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유은심님입니다. 그녀는 숨을 참았다. 반대편에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다. 유은심님이요? 실장이 말했다. 잠시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침묵.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서리는 안락의자의 팔걸이에 손톱을 박았다. 유은심님. 실장이 반복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이름을 가진 환자분은 저희 원에 없습니다. 저희 원에 계신 것이 확실한가요? 혹시 장소 이름을 착각하신 건 아닌지요? 아니요, 착각할 리가 없어요.
3년 동안 거기서 치료받으셨어요. 만성폐 질환으로요. 잠시 멈춤이 있었다. 그러자 실장의 목소리가 더 부드럽고 동정적으로 변했다. 사모님, 이해합니다. 아마 오해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모든 기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유은심이라는 이름의 분은 저희 센터에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더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서리가 속삭이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손에 든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머릿속의 안개가 완전히 걷혔다. 그 자리에는 얼음이 아니라 공허함이 남았다. 감정도 생각도 없는 윙윙거리는 검은 공허함. 오직 하나의 인식만이 남았다. 판결처럼 단순하고 끔찍한.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친구의 아들도, 리모델링도, 양평 별장에 있는 아픈 어머니도 없었다. 이것은 3년간 체계적으로 계획된 속임수, 사기였다. 매달의 이체, 그리고 그것은 큰 금액이었다. 매 생일 선물, 그녀가 그토록 애정을 담아 서명했던 모든 카드, 모든 것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주머니로, 그녀의 남편과 여동생의 주머니로. 그들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환자, 유령을 만들어냈다. 서리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가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 단어는 그들이 그녀에게 한 짓에 비해 너무 약하고 너무 평범했다. 그녀는 지워진 느낌이었다. 마치 그녀 삶의 3년, 그녀의 보살핌, 연민 돈이 단순히 무효가 된 것처럼 그 순간 그녀는 두 가지를 깨달았다. 첫째, 더 이상 눈물 한 방울, 비명 한 번, 감정적인 위기를 허용할 수 없었다. 감정은 약점이었고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아주 강하게. 둘째, 그들을 그냥 내쫓을 수 없었다. 그냥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 미미할 것이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이야기의 끝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복수를 원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그들의 얼굴에 던질 수 있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수를 두기 전에 모든 것을 모아야 했다. 그녀는 학교 교장처럼 행동할 것이다. 체계적이고 냉정하게 계획에 따라. 이결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불안해 보였다. 그녀의 평온함이 어제의 질문보다 그를 훨씬 더 두렵게 했다. 설이야.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어때? 그냥. 그녀가 페이지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책 읽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 옆에 앉았다. 너무 가까이. 당신 화난 거 알아. 어제는 모두에게 끔찍한 날이었지. 하지만 당신을 좀 안심시킬 만한 걸 가져왔어.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4번 접은 종이를 꺼냈다. 학교 노트에서 뜯어낸 격자문의 종이였다. 그는 그것을 설이에게 건넸다. 어머니가 쓰신 거야. 오늘 아침에. 특별히 당신을 위해서. 설이는 종이를 받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펼쳤다. 파란색 볼펜으로 쓰인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불균이란 글씨. 나이 들고 쇠약해진 사람의 필체였다. 사랑하는 설이에게 편지는 시작되었다. 이결이한테 다 들었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얘야. 의사 선생님들이 다 잘 될 거라고 하신다. 네 사랑과 너그러움에 감사한다. 네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안다.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해내지 못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아무도 듣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꼭 안아줄게. 내 어머니, 은심이. 설이는 그 줄들을 읽었고 그녀 안에는 얼음장 같은 경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연극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물리적인 증거로 자신들의 거짓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편지를 끝까지 읽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는 글자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아와 오의 모양, 특징적인 기울기를 관찰했다. 그녀는 그 필체를 알았다. 너무나 잘 알았다. 그녀는 그것을 수천 번 보았다. 어릴 때 할머니에게 함께 쓴 카드에서, 젊었을 때 부엌 식탁에 남겨둔 메모에서, 얼마 전에는 그녀가 직접 서명해준 휴가 신청서에서, 그것은 그녀의 여동생 아린의 필체였다. 노인의 글씨처럼 보이도록 약간 더 흐트러지게 썼지만 거의 위장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초 기울기, 인연의 특징적인 곡선,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었다. 설이는 천천히 종이를 접어 이결에게 돌려주었다. 내 대신 감사하다고 전해줘. 그녀가 완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편지를 받았고 그의 얼굴은 안도의 미소로 밝아졌다. 그는 이 비참한 종이 조각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었다. 그는 그녀가 다시 신뢰하게 되었다고 믿었다. 그는 이 가짜 쪽지가 그들 둘 모두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것을 몰랐다. 설이는 가짜 편지를 커피 테이블 위에 두었다.
보관하지 않았다. 그녀의 적들이 벗어던진 뱀의 허물처럼 거기에 두었다. 이결은 그것을 보고 좋은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녀가 그것을 다시 읽고 안심하고 모성애로 가득 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그것을 자신이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상기시키기 위한 알림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다음 이틀 동안 아파트에는 이상하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선언하지 않은 휴전이었다. 이결은 과장되게 세심했다. 아침에는 침대로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낮에는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어떤지 묻고 어머니의 최신 소식을 전했다. 이제 더 좋아지셨어. 식욕도 다시 생기셨고 아린이가 당신이 하는 것처럼 맑은 국을 끓여줬대. 의사들이 창가 의자에 잠시 앉아있는 걸 허락했어. 나무를 보고 너무 행복해하셔. 모든 단어가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설이는 독충의 행동을 연구하는 연구원의 냉담한 호기심으로 그 거짓말을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잘 됐다고 말했다. 안부를 전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 즉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명백한 것을 보지 않기로 선택한 체념한 아내의 역할을 연기했다. 그들은 그녀를 꺾었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짧은 분노는 그들의 거짓말과 압력으로 꺼트리는 데 성공한 감정적인 폭발에 불과했다고. 그들은 그녀를 과소평가했다. 그녀를 단지 편안한 돈과 안녕의 원천으로 보았지 매일 거짓말, 조작, 10대의 잔인함을 다루는 학교 교장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가 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잊었다. 금요일에 파국이 왔다. 설이는 사무실에 있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결의 번호. 그녀는 차분하게 받았다. 응, 이결씨. 설이야. 안녕.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서두르고 약간 거짓되게 태평했다. 아린이 친구 예슬이. 기억나. 글쎄, 걔한테 불행이 닥쳤어. 어머니가 부산병원에 입원하셨대. 오늘 당장 가봐야 하는데 솔라미를 맡길 데가 없대. 그래서 생각했는데 우리가 며칠, 어쩌면 일주일 정도 데리고 있으려고. 예슬이가 돌아올 때까지. 설이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책상 위에 액자에 담긴 사진을 바라보았다. 5년 전 칸쿤에서 휴가를 보낼 때의 그녀와 이결이었다. 행복하고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묻지 않았다. 부탁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기정사실 앞에 세웠다. 우리가 데리고 있을 거야. 그녀의 집, 그녀의 요새로. 그들은 그녀가 다른 모든 것을 삼켰으니 이것도 삼킬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그들의 다음 단계, 침략, 그녀의 영토에 자리 잡는 것이었다. 먼저 아이, 그 다음에는 어떤 핑계로든 아린. 그들은 그녀를 자신의 집에서 쫓아낼 생각이었다. 내 말 듣고 있어. 설이야. 이결의 목소리에 조바심이 묻어났다. 설이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뱃속의 차가운 구체가 강철 탄환이 될 때까지 압축되는 것을 느꼈다. 안 돼.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처럼 절대적으로 단호했다. 반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짙은 침묵이었다. 이결은 분명히 그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그녀의 말을 되새기며 제대로 들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을 것이다. 안 된다니. 무슨 소리야? 안, 된, 다, 구, 했. 설이가 음절을 나누어 반복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미쳤어?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였다. 그럼 애를 어디다 둬? 길거리에? 그 여자는 불행을 겪고 있다고. 도움이 필요해. 우린 가족이잖아. 서로 도와야지. 우리 누구? 그녀가 같은 평온함으로 물었다. 난 예슬이라는 사람 모르고 그 아들은 우리 집에서 살지 않을 거야. 이게 내 마지막 말이야. 그녀는 평생 그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 특히 도움에 관한 한 그에게 어떤 것도 거절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안 되는 단지 거절이 아니었다. 선전포고였다. 너 이거 후회하게 될 거야, 고설이. 그가 전화기에 대고 으르렁거렸다.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집에 가서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아무 얘기도 안 할 거야. 설이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었다. 이제 시작될 일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남은 일을 마쳤다. 비서에게 인사하고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바로 가지 않았다. 먼저 대형 마트에 들렀고 그 다음에는 24시간 수리 서비스에 들러 일을 맡겼다. 그녀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다. 그녀는 문을 열쇠뿐만 아니라 내부 안전고리로도 잠갔다.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었다. 그의 반쪽, 그녀가 사준 비싼 정장들, 그녀가 다려준 셔츠들, 청바지 티셔츠들. 그녀는 그들이 제주도 여행 갈 때 쓰던 큰 여행 가방을 꺼내 그의 물건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증오나 분노 없이 냉담한 차가움으로 담기 시작했다. 1시간 후 자물쇠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몇 센티미터 열렸다가 금속성에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안전고리에 부딪혔다. 설이야, 문 열어. 이결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위협적이었다. 설이는 거실 안락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설이야, 문 열라고 했어. 이게 무슨 장난이야? 그가 문을 흔들었다. 안전고리가 팽팽해지며 삐걱거렸다. 그녀는 침묵했다. 뭐야? 귀 먹었어?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벙어리 놀이 할 거야? 열라고 했어, 당장. 또 오게. 그가 주먹으로 문을 쳤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소리는 둔탁하고 무서웠다. 드리스, 드리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들었어? 이 문 부숴버릴 거야. 그깟 안전고리가 널 지켜줄 것 같아? 열어, 이년아. 그는 으르렁거리고 위협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녀가 차갑고 이기적이고 가족을 파괴하고 어머니가 힘든 시기에 자신을 조롱했다고 모든 것을 그녀 탓으로 돌렸다. 그는 주먹과 발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건물 전체가 그 소란을 듣고 있을 것이었다. 설이는 침착하게 테이블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외우고 있던 짧은 번호, 아파트 경비실 번호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1102호 고설이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소리치고 문을 들이받는 동안 그녀는 완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한 남자가 문 앞에 있어요. 취한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문을 부수려고 해요. 경비 좀 보내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3분 후 비명과 충격음이 멎었다. 단호한 남성들의 목소리, 이결의 억눌린 변명,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그날 밤 설이는 잠들지 않았다. 새벽까지 같은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첫 햇살이 창문을 비추었을 때 그녀는 일어나 세수하고 커피를 마셨다. 8시에 초인종이 울렸다. 전날 밤 그녀가 불렀던 서비스 기사였다. 공구함을 든 키 큰 남자였다. 자물쇠 교체하시나요? 그가 능숙하게 물었다. 네. 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부 다요. 위아래 모두. 그녀는 입구에 서서 들을 소리, 공구 소리, 낡은 실린더가 빠져나오고 새롭고 견고한 것들이 제자리에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 외에는 아무도 가지지 않은 열쇠가 달린 자물쇠. 기사가 일을 마치자 그는 그녀에게 새 열쇠 5개가 든 봉인된 봉투를 건넸다. 그녀는 비용을 지불했다. 그가 떠난 후 설이는 꽉 찬 이결의 여행 가방을 들었다. 무거웠다. 힘겹게 엘리베이터까지 끌고 가 1층으로 내려가 경비실 책상 옆에 두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새 자물쇠에 새 열쇠를 넣고 2번 돌렸다. 잠금 장치가 둔탁하고 확실한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 들어갔다. 그녀는 안전했다. 그는 밖에 있었고 다시는 그녀의 허락 없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는 경주 시작을 알리는 총성처럼 울렸다. 경쟁은 시작되었다. 설이는 자신의 아파트의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현관 한가운데에 서서 자신 안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과 혼란의 마지막 잔재가 증발하고 그 자리를 차갑고 수정처럼 맑은 명료함이 대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선수였고 이길 생각이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거의 즉시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화였다. 쉼없이 연달아. 화면에 남편이라고 떴다. 그녀는 병 속에 갇힌 곤충처럼 테이블 위에서 진동하는 기계를 바라보았다. 받지 않았다. 20번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자 전화가 멎었다. 메시지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분노로 가득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널 파괴해버릴 거야. 태어난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그 후 전술이 바뀌었다. 메시지는 애처로워졌다. 설이야,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사랑해. 넌 내 전부야. 오해 때문에 모든 걸 망치지 마. 나 차에서 잤어. 추워. 제발 들여보내줘. 설이는 감정 없이 그것들을 읽었다. 단어들은 공허하고 거짓이었다. 그것은 그가 맞는 열쇠를 찾기 위해 시험해보는 도구 상자에 불과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천천히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먹었다.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다.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독이 든 것 같지 않았다. 오후에 그가 다시 전화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받기로 결정했다.
그가 어떤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낼지 듣기 위해서였다. 설이야,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고 히스테리 직전이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그녀는 침묵했다. 어머니야, 시술 후에 갑자기 악화되셨어. 합병증이야. 의사들이 즉시 다른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 새로운 실험적 치료법. 그것만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대. 하지만 우리와 협력하는 독일 병원에서만 가능해. 긴급 예치금이 필요해. 오늘 밤까지? 설이는 들으면서 그 거짓말의 뻔뻔함에 놀라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녀와 그녀의 돈에 대한 접근권을 잃었다. 그리고 이제 절망적으로 그들이 가졌다고 믿는 가장 강력한 카드, 죽어가는 어머니 카드로 그녀의 방어를 뚫으려 하고 있었다. 얼마? 그녀가 무관심하고 평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그 질문을 그녀가 넘어올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에 희망의 불꽃이 튀었다. 3,000만 원. 큰돈인 거 알아, 설이야. 하지만 이게 유일한 기회야. 꼭 갚을게. 맹세해. 내 프로젝트가 끝나자마자 설이는 꺼진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평온하고 차가운 얼굴. 아주 복잡하게 들리네. 그녀가 말했다. 잠시 멈춤.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뭐이? 뭐가 복잡해? 내 말 듣고 있어? 설이야? 어머니 목숨이 걸린 일이야. 응. 그녀가 말했다. 아주 복잡하게 들려. 잘 가. 이결 씨.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 생각 없이 그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그리고 아린도. 그가 분명히 그녀에게 접근하려 할 공동의 친구들도. 그녀는 모든 통신 채널을 닫았다. 찰칵. 이제 그녀는 자신이 만든 정보의 진공 상태에 있었고 그 진공은 그녀에게 행동할 자유를 주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하지만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휴대폰의 오래된 주소록을 열어 12자를 찾고 적어도 5년 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다. 신무진. 그녀의 대학 동기. 대학 시절 그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고 항상 강의실 뒤쪽에 있었지만 모든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 공부 외에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졸업 후 갑자기 그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사설탐정사무소. 설이는 그 당시에 웃었다. 신무진이 사설탐정이라니. 하지만 그의 사무소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도시 최고의 사무소 중 하나가 되었다. 그는 기업조사, 자산추적, 매우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신뢰도, 테스트를 전문으로 했다. 그는 최고였고 신중했다. 그녀는 그의 번호를 눌렀다. 두 번째 신호음에 그가 받았다. 신무진입니다. 무진 씨, 안녕하세요. 고설이에요. 같이 공부했었는데 반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설이 씨, 안녕하세요. 당연히 기억하죠. 몇 년 만이죠? 무슨 일 있어요? 네.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이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말했다. 요양원, 면회금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귀환, 아파트에서의 장면, 아린, 아이, 그리고 티셔츠, 인출된 돈, 가짜 편지, 아이를 데려오라는 요구, 자물쇠 교체. 그녀는 아무것도 생략하지 않았고 감정이 새어나오게 두지 않았다. 그것은 사실의 건조한 목록이었다. 신무진은 끼어들지 않고 들었다. 그녀는 약 10분간 말했다. 그녀가 끝냈을 때 그는 정보를 처리하며 몇 초간 침묵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전형적인 수법이네요. 꽤 조잡하지만 당신의 순진함을 믿었던 것 같군요. 이론이나 심리 분석은 원하지 않아요. 설이가 그를 잘랐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원해요. 정확히 무엇을 알고 싶으신 거죠? 모든 것. 설이가 말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유은심 씨는 정말 어디에 계신가요? 살아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디에? 아니라면 언제? 무엇으로 돌아가셨나요? 공식 서류를 원해요. 둘째, 그 아이.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이 필요해요. 이름, 생년월일, 부모로 등재된 사람들. 출생증명서를 원해요. 셋째, 지난 3년간의 한희결 씨의 완전한 재정 상황이 필요해요. 제가 어머니 치료를 위해 이체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 큰 구매, 빚, 대출, 모든 것. 그녀는 침묵했다. 신무진도 마찬가지였다.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설희 씨. 그가 말했다. 그리고 비용이 들 겁니다. 지불하겠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얼마든지요.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전문적으로 변했다. 맞겠습니다. 공식 데이터베이스의 첫 번째 자료는 하루 안에 얻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계속 알려드리죠. 고마워요, 무진 씨. 그녀는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그가 그녀를 멈췄다. 서리 씨, 잠시만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그가 치료비로 0만 원을 요구했다고 했죠. 신무진이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거절했고, 그건 그들이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절박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합니다.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당신 남편이 이미 보여줬죠. 자신의 자산을 빨리 확보하거나 청산하려 하죠. 자산이요? 이해가 안 되네요. 서리가 말했다. 이결 씨는 자산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제 것이에요. 확실한가요? 신무진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들렸다. 그의 어머니 아파트, 당신이 여동생과 함께 그들을 발견한 그곳 말입니다. 법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서리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한 번도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은심의 아파트. 항상 은심의 아파트였다. 그녀 소유겠죠, 아마. 그녀가 불확실하게 말했다. 아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신무진이 그녀를 잘랐다. 기억하세요, 서리 씨. 이런 종류의 사기꾼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노인들이 아직 정신이 온전하거나 살아있을 때 그들의 재산을 자신들 명의로 돌려놓는 겁니다.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긴급히 떼어달라고 하세요. 몇 시간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더 이상 그의 어머니 소유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의 주요 자산과 주요 동기를 찾은 겁니다. 신무진의 말은 뺨을 때리는 것처럼 그녀를 강타했다. 주요 자산, 주요 동기. 그녀는 전화를 끊었고 방이 그녀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 아파트, 마포구의 소박한 방 2개짜리 아파트. 그녀는 그것을 자산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시어머니의 집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신무진이 옳았다. 현재의 주택 가격으로 볼 때 그 평범한 아파트조차도 큰 재산이었다. 3년 동안 정교한 거짓말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재산.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부동산 전문 법률 사무소의 번호를 찾았다. 그녀는 전문적인 냉담함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주소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소유자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반대편에서 똑같이 전문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응답했다. 그녀는 긴급 수수료를 알려주고 이메일로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서리는 그렇게 했다. 주소를 보내고 온라인으로 지불했다. 그들은 몇 시간 안에 공식 문서를 약속했다. 그날의 나머지 시간과 밤은 긴장되고 이상한 기다림 속에서 지나갔다. 서리는 주의를 돌리려 애썼다. 서류를 검토하고 아무 드라마나 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항상 두 가지로 돌아갔다. 신무진과의 통화와 법률사무소의 이메일. 그녀는 확인을,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자신이 보고 느낀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증거를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토요일에 첫 번째 전화가 왔다. 신무진이었다. 서리는 받았고 그녀의 심장은 잠시 멎었다. 서리 씨, 첫 번째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단을 내리는 외과 의사처럼 감정 없이 평탄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유은심, 1952년생, 37개월 전에 사망했습니다. 서리는 말없이 벽을 쳐다보았다. 37개월, 3년하고도 1개월. 사망은 이결이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했다고 알렸을 때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공식 사망 진단서에 따르면 사인은 양측성 폐렴입니다. 신무진이 계속했다. 그녀의 기록에는 만성폐 질환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늦게 입원한 일반적인 폐렴뿐입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용미리 시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이상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아들 한이결이 장례 주관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받아들일 시간을 주며 침묵했다. 서리는 울지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이상한 느낌, 끔찍한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은 것 같았다. 마침내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아픈 어머니도 요양원도 의사도 없었다. 오직 죽음. 제때 치료받았다면 나을 수 있었던 병으로 인한 나이든 여성의 평범하고 진부한 죽음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죽음 위에, 그녀의 무덤 위에, 그녀의 남편과 여동생은 3년간의 사업을 세웠다. 그들은 죽음을 수입원으로 만들었다. 그녀 안에서 솟아오른 분노는 뜨겁거나 타오르는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검은 비명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분노였다. 사망 진단서 스캔본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무진이 말했다. 인쇄해서 보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알겠어요. 서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너무 평온했다. 고마워요, 무진 씨. 계속 부탁해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1분 후 이메일이 도착했다. 첨부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워터마크가 있는 공식 양식, 상단에 국가인장, 그리고 흑백으로 인쇄된 사망진단서가 나타났다. 유은심, 출생일, 사망일, 사인, 폐렴. 아래에는 파란색 인장과 서명. 이결의 어머니에 대한 모든 말, 아린의 모든 가짜 편지. 그녀가 소위 약값을 위해 애정을 담아 이체했던 모든 돈,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문서였다. 그녀의 결혼 생활, 적어도 지난 3년은 그 여자의 무덤 위에 세워져 있었다. 냉소적이고 뻔뻔하고 괴물 같은 사기. 그녀는 문서를 바라보았고 마음속에서 완전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지 그녀를 속인 것이 아니었다. 죽은 사람의 아파트에서 살고 거기서 아이를 키우고 그녀의 돈, 즉 고인을 위한 것이라고 했던 돈을 그들의 새로운 삶에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가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순간 법률사무소에서 두 번째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 등기부 등본. 서리의 손이 파일을 열 때 떨렸다. 그녀는 신무진이 예상했던 바로 그것을 발견할까 두려웠다. 또 다른 공식 문서, 여러 페이지였다. 그녀는 핵심 부분, 권리자 정보까지 훑어보았다. 대상, 아파트, 주소, 동일, 소유자, 한이결. 서리는 그 이름에 시선을 고정했다. 계속 읽었다. 권리 유형, 소유권, 그리고 핵심적인 것. 기본 문서, 3년 2개월 전 15일자 증여계약서. 등기 완료. 증여자, 유은심. 수증자, 한이결. 서리는 날짜를 확인했다. 계약은 유은심의 공식 사망 3주 전. 아마도 그녀가 이미 폐렴으로 입원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 때 서명되고 등기되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설명하는 한 줄. 증여자 유은심의 계약 서명 및 등기 관련 이익은 공증인 앞에서 부여된 일반 위임장을 가진 한이결이 대리함. 위임장.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일반 위임장. 증여 계약서 서명 5일 전, 사망 1개월 전에 발급되었다. 상황은 명백하고 역겨웠다. 그는 아픈 어머니를 설득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만이 아니었다. 아마도 그녀의 상태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받아내고 그녀가 병원에서 의식을 잃었을 때 그녀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자신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것이다. 그는 그녀가 죽기 전에 빠르고 조용하게 해치웠다. 그는 유일하고 완전한 소유자가 되었다. 거기에 그의 주요 자산, 그의 주요 동기가 있었다. 서리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눈을 감았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았다. 거의 모든 것을. 그녀는 은심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파트가 이결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밖에 있었지만 배신의 대가로 산 자신의 둥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둥지에는 그의 아들과 함께 그녀의 여동생이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믿었다. 그들은 아직 고서리가 방금 모든 카드를 손에 넣었고 단지 게임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잿더미로 만들 생각이라는 것을 몰랐다. 서리는 두 문서를 인쇄했다. 사망진단서와 등기부 등본. 그녀는 그것들을 자신 앞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녀의 삶을 파괴하는 동시에 그녀에게 무기를 주는 두 장의 종이. 그녀는 그것들을 보았고 그녀 안에서는 고통이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결심이 자라났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봐야 했다. 종이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요일 아침 그녀는 검은색 옷을 입었다. 애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전쟁의 색이었기 때문이었다. 꽃집에 들러 봉오리가 굳게 닫힌 피지 않은 긴 흰 국화 한 송이를 샀다. 용미리 묘지는 서울 북쪽에 있었다. 바람이 부는 십자가와 묘비로 가득한 거대하고 비인격적인 들판. 그녀는 한 번도 거기에 가본 적이 없었다. 입구에는 졸린 경비원이 앉아 있었다. 서리는 성과 사망 날짜를 알려주었다. 그는 두껍고 낡은 장부를 한참 동안 뒤적였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다. 42구역, 17열, 11번. 그리고 막연한 방향으로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약 20분 동안 자갈로 덮인 좁은 길을 걸었다. 주위에는 값비싼 화강암 기념물과 단순한 철 십자가가 있었다. 42구역은 묘지에 가장 멀고 새로운 부분에 있었다. 그곳의 모든 무덤은 최근의 것이었다. 땅이 아직 다져지지 않았다. 그녀는 17열을 찾고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거기에 있었다. 11번. 서리는 멈췄다. 그녀 앞에는 잡초로 뒤덮인 작은 흙무덤이 있었다. 흙에서는 얇은 지지대에 달린
단순한 금속판이 튀어나와 있었다. 녹과 날짜. 유은심. 1952 사망연도. 사망연도는 정확했다. 무덤은 버려져 있었다. 울타리도 묘비도 없이 그저 초라한 흙무덤과 녹슨 명패뿐이었다. 3년 동안 아무도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했다. 어머니를 그토록 사랑했다던, 그녀의 치료를 위해 서리에게서 수천만 원을 뜯어냈던 아들은 가장 값싼 십자가 하나 세워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서리는 그 비참한 무덤을 바라보며 그 순간 그들의 비열함의 크기를 완전히 이해했다. 그들은 단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한 사람을 지워버렸다.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기억을 사업 프로젝트로 만들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수입원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이름 없는 무덤에 묻고 즉시 그녀의 유령을 팔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 몸을 숙여 맨손으로 가장 높은 잡초들을 뽑았다. 그리고 파헤쳐진 흙 위에 조심스럽게 흰 국화 한 송이를 놓았다. 그 잊혀진 무덤 위에 단 한 송이 꽃. 그녀는 흙의 회색 배경 위에 놓인 흰 봉오리를 바라보며 서서 조용히 자신에게 맹세했다. 거의 알지 못했던 은심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정의를 실현하겠어. 그녀는 생각했다. 그들을 단지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할 거야. 이 거짓말, 이 무덤, 내가 빼앗긴 모든 돈에 대해,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를 거야.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섰다. 월요일, 퇴근 직후에 그녀는 약속이 있었다. 추천을 통해 찾은 사람이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장권호. 그에 대해서는 전설이 떠돌았다. 사람들은 그를 상어라고 불렀다. 강하고 무자비하고 엄청나게 비쌌다. 그는 단지 사건을 맡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겼다. 정확히 서리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의 사무실은 강남의 오래된 고급 빌딩에 있었다. 서리는 짙은색 나무와 가죽으로 장식된 넓은 사무실에 들어섰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육중한 체격, 무거운 시선과 날카로운 눈을 가진 장권호가 그녀에게 안락의자를 가리켰다. 그는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신무진에게 했던 것처럼 감정 없이 건조하고 사실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녀는 그의 앞에 인쇄된 사본들, 사망진단서, 등기부등본, 0만 원 인출 내역이 있는 은행거래 내역서를 놓았다. 장권호는 서류들을 주의 깊게 검토했다. 그리고 무거운 눈을 그녀에게로 들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고서리 씨? 그가 물었다. 이혼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기죄에 대한 책임을 지길 원합니다. 서리가 말했다. 이혼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간단하죠. 그가 일축했다. 하지만 사기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의도를 증명해야 해요. 그는 돈이 대출이었고 당신이 자발적으로 주었으며 여동생은 단지 그와 함께 살았을 뿐이라고 말할 겁니다. 범죄 구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단지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서리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복수를 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기를 원해요. 돈, 평판, 어머니에게서 훔친 아파트까지. 제 여동생이 가족 내에서 왕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서 마지막 한 푼까지 빼앗아 거리로 내쫓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돈이 있습니다. 장권호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약탈적이고 전문적인 흥미. 그는 자신의 앞에 오는 희생자가 아니라 의지와 자원을 가진 고객이 앉아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요. 그가 안락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완전한 파괴를 원한다면 두 가지 전선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민사소송. 재산분할과 소위 치료를 위해 이체한 모든 자금의 회수. 우리는 부당이득을 증명할 겁니다. 둘째, 형사소송. 사전 계획에 따른 집단에 의한 대규모 사기. 이건 심각한 겁니다. 실형이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설 탐정이 있습니다. 이미 일하고 있고요. 서리가 알렸다. 훌륭합니다. 장권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파헤치게 하세요.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증인, 서류, 대화 녹음, 무엇이든. 우리는 사건을 천천히 벽돌 하나하나 쌓듯이 만들고 그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당신이 체념했고 그들이 이겼다고 확신할 때 공격할 겁니다. 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당신의 사건을 맡겠습니다, 고서리 씨.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리는 그의 강하고 마른 손을 잡았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처음으로 그녀는 동맹이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피곤했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의 이메일에는 신무진의 새로운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제목, 전체 보고서, 일부.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첨부 파일을 열었다.
사진과 스캔본이 있는 여러 페이지의 문서였다. 보고서의 첫 부분은 장례식에 관한 것이었다. 신무진은 장례를 주관한 장례식장을 찾았다. 보고서를 위해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다. 거기에 한이결과 고아린이 빈소의 관 옆에 서 있었다. 이결은 적절히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린은 옆에서 그의 팔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비통해 보이기보다는 실용적으로 보였다. 둘 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단순하지만 새롭고 비쌌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서리의 돈으로 산 것이었다.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친척 한 명, 친구 한 명도.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단둘이서 그녀를 묻었다. 서리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다가 굳어졌다. 보고서의 다음 문서는 스캔본이었다. 공식 양식, 국가 인장, 출생 증명서, 이름, 한솔남, 생년월일, 2년 3개월 전, 출생지, 서울특별시, 무란, 고아린. 서리는 마지막 칸에 시선을 고정했다. 푸푸란, 한이결, 그게 다였다. 마침표, 거기서 모든 의심, 모든 최악의 두려움이 끝났다. 아이는 그들의 아이였다. 은심이 죽은 지 10개월 후에 태어났다. 그들은 말 그대로 어머니의 갓 만든 무덤 위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가족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서리와 같은 침대에서 자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돈을 요구하고 거짓말을 했다. 서리는 노트북을 닫았다. 방 안의 공기가 빽빽해져 숨쉬기 어려워졌다. 이것은 더 이상 배신이 아니었다. 이 잔악 행위에는 아직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다. 서리는 노트북의 검은 화면을 보았지만 눈앞에는 계속해서 출생증명서의 줄들이 나타났다. 한이결, 고아린, 그녀의 남편, 그녀의 여동생, 그들의 아들. 그녀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다. 그녀를 과거의 삶, 아직 사랑하고 신뢰하고 희망할 수 있었던 그 고서리와 연결해주던 마지막 끈. 그 고서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단 하나의 욕망, 정의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차갑고 진동하는 공허함만이 남았다. 가혹하고 본보기가 되고 파괴적인 정의.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행동했다. 감정은 그녀 의식의 가장 먼 서랍에 갇혀 있었다. 오직 계획. 장건호와 함께 세우기 시작한 계획만이 남았다. 첫째, 재정. 그녀는 은행이 열기 1시간 전에 도착했다. 그들이 공동 계좌를 가진 은행이 아니라 한 번도 계좌를 가진 적 없는 견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은행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만 된 새로운 개인 계좌를 개설했다. 그 후 학교 회계과에 가서 월급을 3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계과장의 놀란 시선에 그녀는 짧고 차갑게 대답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더 복잡했다. 공동 계좌 동결. 장건호는 거래를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 그는 경고했다.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이 장난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가 이해하는 순간 그는 가능한 모든 것을 빼내려 할 겁니다. 그게 그의 본성입니다. 그들은 늦었다. 변호사가 은행에 서류를 제출했을 때 답변은 거의 즉시 왔다. 계좌는 비어 있었다. 마지막 한 푼까지 완전히. 이결은 어제 오후에 그것을 비웠다. 그는 잔액을 인출했을 뿐만 아니라 흔적을 지우려는 듯 계좌를 폐쇄했다. 장건호가 직접 그녀에게 전화했다. 고서리 씨, 한 발 늦었습니다. 그가 공동 계좌에 있던 모든 것을 빼갔습니다. 서리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놀고 있었다.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평범한 삶. 얼마나 있었죠? 장건호가 물었다. 약 1억 5천만 원 정도요? 서리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원주택을 사려고 모으던 돈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모았죠. 그는 가끔씩 자기 프로젝트에서 나온 소액을 넣었을 뿐이에요. 그것은 그녀의 돈이었다. 많은 것을 포기하며 벌었던 돈. 공동의 미래를 위한 돈.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미래. 손실은 컸다. 힘든 타격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서리는 절망을 느끼지 않았다. 다른 것을 느꼈다. 괜찮습니다. 그녀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뭐가 괜찮다는 겁니까? 변호사가 이해하지 못했다. 증거예요. 서리가 설명했다. 더 이상 빌려줬다가 아니에요. 고의적인 절도죠. 그에 관해 박는 마지막 못입니다. 이제 우리는 형사 사건을 위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장건호가 반대편에서 코웃음을 쳤다. 강심장이시군요, 고서리 씨. 아주 좋습니다. 그 거래 내역서를 파일에 첨부하겠습니다. 이제 당신 탐정의 보고서를 기다립시다. 그가 그 돈이 왜 그렇게 급하게 필요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답은 이틀 후에 왔다. 신무진이 보고서의 두 번째 부분,
재정 부분을 보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이결은 단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크게 놀고 있었다. 온라인 카지노, 축구 도박. 지난 6개월 동안 그는 엄청난 금액을 잃었다. 그는 빚을 졌다. 은행이 아니었다. 그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개인에게 다른 방법으로 빚을 받아내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다. 보고서에는 이름이 하나 있었다. 탁철민, 별명, 상어. 특정 집단에서 고리대금업자로 알려진 평판이 매우 의심스러운 남자. 그는 엄청난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연체를 용서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결은 그에게 매우 큰 금액을 빚졌고 상환 기한이 이미 지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이 500만 원, 그 다음에 0만 원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자 그는 단순히 가능한 모든 것을 가져갔다. 하지만 계좌에서 훔친 1억 5천만 원조차도 전체 빚을 갚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더 큰 무언가가 필요했다. 아파트. 이제 서리는 그의 계획을 이해했다. 그들은 은심의 아파트를 빨리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사라져 어딘가 먼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그리고 그녀, 서리는 아무것도 없이, 남편도 돈도 없이 산산조각 난 마음으로 남아야 했다. 그녀는 보고서에 있는 탁철민의 사진을 보며 앉아 있었다. 황소처럼 무거운 시선을 가진 불쾌한 남자. 그리고 그녀에게 잔인하고 위험하지만 절대적으로 옳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장권호는 그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공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리는 다른 것을 결정했다. 그녀는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실수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녀는 불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그녀는 익명의 새 이메일 주소를 만들었다. 이름은 무의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이었다. 임시 이메일 페이지에 들어가 거기서 메시지를 보낼 또 다른 계정을 열었다. 흔적도 발자국도 없이 신무진의 보고서에는 탁철민의 비공식적인 내부자들과 사용하는 연락처 이메일이 있었다. 서리는 짧은 메시지를 썼다. 인사도 서명도 없이 단 4단어. 한이결. 아파트 매매. 곧. 그녀는 그것을 다시 읽었다. 완벽했다. 위협 없이. 오직 정보. 채권자가 행동하도록 강요할 정보. 이결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켜 그녀 남편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정보. 그녀는 보내기를 눌렀다. 신무진이 다음날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 있었다. 서리 씨,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뭐 하셨습니까? 무슨 일인데요? 그녀가 순진하게 물었다. 제 사람, 이결 씨를 감시하는 사람이 오늘 그가 탁철민과 만났다고 보고했습니다. 회의는 험악했습니다.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탁철민이 그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누군가 이결 씨가 곧 부동산 매매로 돈이 생길 것이라는 정보를 흘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속도를 내기로 결정한 거죠. 당신 남편은 공황 상태입니다. 그는 엄청난 할인으로 아파트를 긴급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현금을 받기 위해 나타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라도 줄 기세입니다. 서리는 들으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의 계획이 성공했다. 그녀가 실한 가닥을 당기자 그들의 모든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서리 씨. 신무진이 계속했다. 부주의하고 생각 없이 행동할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유리하죠. 하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항상 조심해요. 서리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다. 아래에서는 삶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녀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그녀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리고 방금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겼다. 그녀는 적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 그리고 공황 상태의 적은 약한 적이다. 이결의 공황은 예측 가능했다. 그는 도박사였고 도박사들은 항상 오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믿는다. 그들은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줄 모른다. 서리가 돈줄을 맞고 채권자가 그를 궁지에 몰았을 때 그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일을 했다. 모든 것을 걸었다. 신무진을 통해 서리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따랐다. 이결은 가능한 모든 플랫폼에 아파트 긴급 매매 광고를 올렸다. 가격은 시장가보다 훨씬 낮았고 즉시 되파리들과 헐갑 사냥꾼들을 끌어들였다. 그는 서둘렀다. 지연되는 메일이 탁철민에 대한 그의 빚을 늘렸다. 그들 이결과 아리는 서리가 완전히 게임에서 벗어났다고 믿는 것 같았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에 머물며 상처를 알고 너무 망가지고 굴욕을 당해 심각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자물쇠 교체, 번호 차단, 이 모든 것을 그들은 경멸받은 여자의 발작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히스테리 환자가 아니라 그들이 필사적으로 마지막 요새를 팔려고 애쓰는 동안 군대를 모으고 있는 체계적인 전략가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서리는 그동안 장건호와 함께 일했다. 소송을 준비하고 신무진과 함께 증거를 모았다. 매일 그녀의 이메일로 새로운 파일들이 도착했다. 지난 3년간의 이결과 아린 사이의 통화 기록, 수백 건의 통화, 심지어 그가 소위 어머니와 출장 중이라고 했던 시기에도. 서리가 치료를 위해 이체한 돈이 어떻게 온라인 카지노 계좌로 바로 들어갔는지 보여주는 재무보고서. 신무진의 사람들이 찍은 사진들. 거기에 이결과 아린이 서울숲에서 아이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다. 거기에 강남의 비싼 레스토랑에서 나오고 있었다. 거기에 가구점에서 새 침대를 고르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컴퓨터의 별도 폴더에 저장했다. 폴더 이름은 단순히 사건이었다. 새로운 파일이 추가될 때마다 그 폴더는 더 무거워지고 더 설득력 있어졌다. 그것은 그들의 배신, 그들의 범죄의 연대기였다. 서리는 더 이상 그들의 실수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공개 처형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파트 구매자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나타났다. 신무진이 이름을 알려주었고 서리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우병길. 그 이름은 그녀가 어릴 때부터 알던 이름이었다. 우병길은 그녀 아버지의 오랜 지독한 라이벌이었다. 그들은 90년대에 사업을 했고 그것은 스캔들과 상호중으로 끝났다. 우병길은 항상 그녀 가족의 성공과 평판을 질투했다. 그는 남의 불행을 즐기는 부류였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 딸의 남편 가족에 속했던 아파트를 사고 있었다. 우병길에게 이것은 단지 사업이 아니었다. 큰 상이었다. 그는 값싼 부동산을 얻는 동시에 고씨 가문의 굴욕을 맛볼 기회를 얻었다. 그는 분명 존경받는 고서리의 사위가 죽은 어머니의 아파트를 헐값에 팔아 빚을 갚아야 했다고 모든 지인에게 이야기하는 자신을 상상하고 있을 것이다. 이건 안 좋습니다. 장권호가 전화로 말했다. 우병길은 복수심이 강합니다. 거래를 서둘러 가능한 한 빨리 도시 전체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요. 서리가 자신의 평온함에 놀라며 그를 정정했다. 이건 좋습니다. 완벽해요. 사실은 그가 사게 둬요. 매매가 성사되게 둬요. 스캔들이 시끄러울수록 타격은 더 클 겁니다. 제 처형에는 관객이 필요해요. 장권호가 반대편에서 침묵했다. 그는 아마도 그녀에게 겁을 먹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결과 아리는 분명히 우병길의 등장을 놀라운 행운으로 여겼다. 그들은 마지막 단계에 있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돈을 손에 넣고 탁철민에게 갚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이 남을 것이었다. 그들의 뻔뻔함은 매일 커져갔다. 그들은 이미 승자라고 느끼고 있었다. 서리는 매매 대금이 그들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단순히 법원 명령으로 거래를 막는 것은 너무 쉬울 것이다. 그것은 단지 재정 분쟁일 뿐이다. 그리고 그녀는 분쟁이 아니라 법정을 원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굴리며 며칠을 보냈다. 어떻게? 어디서? 언제? 모든 중요한 사람들, 가족, 친구, 친척들이 모두 참석하는 장소여야 했다. 그들이 도망칠 수 없는 행사여야 했다. 신무진의 전화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평소와 다른 시간, 밤늦게였다. 서리 씨, 새로운 소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들렸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있는 그대로 말해요. 무진 씨. 이제 아무것도 놀랍지 않아요. 제 사람, 아린 씨를 따라다니던 사람이 오늘 그녀가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렌즈가 좋아서 여러 장 찍었어요. 손에는 산모수첩을 들고 있었고 헐렁한 옷 아래로 배가 이미 불러 보였습니다. 서리는 침묵했다. 서리 씨,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들렸다. 몇 주쯤 됐나요? 대략적인 추정으로는 16주에서 18주 사이입니다. 임신 중기 초반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다. 아린이 임신했다. 튜원. 그들은 단지 그녀의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크고 행복한 가족을 건설하고 있었다. 먼저 한 아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 그들은 그녀의 돈, 노력, 삶으로 자신들의 안녕을 지불하며 번식하고 번성할 계획이었다. 서리는 거울로 다가갔다. 자신을 보았다. 경력.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실패한 남편을 부양하는데 평생을 바친 38세의 지친 여자. 그녀는 아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미뤄왔다. 먼저 경력, 그 다음에 아파트 구입, 그 다음에 어머니 돕기. 그는 항상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할 이유를 찾았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시간은 있었지만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을 뿐이다. 그녀는 고통, 굴욕, 절망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아린의 두 번째 임신 소식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것은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한 방울이 아니었다. 기폭제였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 안에 살아있던 차갑고 계산적인 분노가 폭발했다. 그것은 눈부신 하얀 불꽃, 모든 것을 휩쓰는 불꽃이 되었다. 그 순간 처형 계획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형성되었다. 그것은 잔인함에 있어 완벽했다. 그녀는 어떻게, 어디서, 언제 할 것인지 알았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들에게서 죄조차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리 안의 하얀 불꽃은 출구를 파괴를 요구했고 서리는 그것을 정확히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거나 증거를 모으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다. 공격으로 전환했고 그녀 자신이 그들에게 전장을 만들어줄 것이었다. 아파트 매매는 다음 주 말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결과 아리는 서둘렀다. 탁철민에게 빚을 갚고 두 아이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빨리 돈이 필요했다. 그들의 계획은 명백했다. 돈을 받고 사라지는 것.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은 다른 일을 해야 했다. 그들 연극의 마지막 막이 필요했다. 그들의 전설을 굳히기 위한 마지막 무대 등장. 그들은 공개적인 인정, 즉 모든 가족, 친척, 친구들이 그들을 영웅으로 보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결은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랑스러운 아들로, 아리는 힘든 시기에 그의 곁을 지킨 충실한 동반자로. 그리고 물론 그들은 행복한 소식, 두 번째, 임신, 새로운 가족의 성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승리가 될 것이었다. 그들은 단지 돈을 가지고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서리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승자로 떠나고 싶어 했다. 서리는 사촌 고단비를 통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동정과 약간의 당혹감이 섞인 목소리로 전화했다. 언니, 안녕? 아린이가 전화했어. 좀 이상하던데.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모두를 레스토랑에 초대했어. 자기랑 이결 씨가 중요한 가족 축하 행사를 한다고.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드디어 은심 아주머니 아파트를 팔아서 새 집을 사게 됐는데 언니가 전적으로 지지해줬다고 하더라. 정말이야? 서리는 들으며 마음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아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레스토랑 공개 행사. 완벽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처형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담비야, 정말이야. 서리가 세심하게 연습한 눈물이 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많은 일을 겪었잖아. 드디어 그들이 앞으로 나아간다니 기뻐. 세상에, 언니, 천사야. 담비가 외쳤다. 그 모든 일이 있었는데 나라면 못할 거야. 하지만 언니가 괜찮다면 당연히 가야지. 전화를 끊고 서리는 몇 분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런 거였군. 그들은 단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서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승인하고 심지어 자금을 지원하는 관대한 후원자인 새로운 현실을 만들고 있었다. 그 계략의 뻔뻔함은 엄청났다. 그리고 서리는 선수를 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는 부산에 사셨다. 두 딸을 모두 사랑했지만 항상 막내인 아린에게 조금 더 동정적이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10분의 1도 알지 못했다. 아린은 분명히 그들에게 자신만의 버전의 사실을 주입하고 있을 것이다. 서리는 그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축하 행사를 위해 서울로 오게 해야 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다. 그녀는 평생 가장 힘든 역할, 즉 상처받았지만 용서하는 큰언니 역할을 연기할 준비를 했다. 엄마 안녕? 그녀가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번에는 정말로 배신하듯 떨렸다. 서리야,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엄마, 나 더는 못하겠어. 서리가 흐느낌을 터뜨렸다. 아린이랑 나랑 너무 멀어졌고 이결 씨랑은 모든 게 너무 복잡해. 내가 많이 잘못했다는 거 알아. 너무 강했고 일에 너무 바빴어. 바로잡고 싶어.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길 원해. 어머니가 반대편에서 침묵했다. 그리고 흥분해서 말했다. 서리야, 내 딸. 내 말을 들으니 너무 기쁘구나. 너희들 때문에 너무 걱정했어. 아린이가 너희가 거의 말도 안 한다고 하더라. 알아, 그래서 바꾸고 싶어. 서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그들이 레스토랑에서 뭘 한다고 들었어. 중요한 걸 발표하고 싶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아. 차갑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건 옳지 않아. 축하 행사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에서, 우리 화해의 상징으로 하고 싶어. 그녀는 어머니가 그녀의 관대함의 크기를 받아들일 시간을 주며 잠시 멈췄다. 내가 직접 준비하고 싶어. 상을 차리고 모든 친척과 당연히 엄마 아빠도 초대하고 아린이랑 이결 씨가 우리 집의 주빈이 되길 원해. 모두가 내가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의 행복을 바란다는 걸 보길 원해. 엄마, 제발 걔랑 얘기 좀 해줘. 설득해줘. 내가 후회한다고 말해줘.
내가 걔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줘. 내 말은 안 들을 거야. 엄마 말은 들을 거야. 그것은 천재적인 수였다. 그녀는 동생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부모님을 통해 말했다. 아린을 거절하는 것이 뉘우치는 큰언니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잔인함으로 빛을 위치해 놓았다. 거절하는 것은 부모님 눈에 원한에 차고 복수심에 불타는 악녀로 보이는 것을 의미했다. 어머니는 기뻐했다. 물론이지 딸아. 당연히 걔랑 얘기할게. 네가 얼마나 현명한지. 지금 당장 전화할게. 아빠랑 나랑 꼭 갈게. 설이는 전화를 끊었다. 눈물은 즉시 말랐다. 그녀는 방금 덫을 놓았다. 완벽하고 아늑하고 집처럼 편안한 가족가치의 벨벳으로 덮인 덫. 1시간 후 아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불신에 차 있었다. 엄마가 전화했어. 언니가 집에서 파티를 하고 싶다고 하던데. 응. 설이가 순종적으로 대답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았어. 더 가족적이고. 아린은 침묵했다. 설이는 그녀가 장단점을 저울질하는 것을 거의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한편으로 굴욕당한 언니의 집에서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은 냉소주의와 쾌락의 정점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승리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뭔가 이상했다. 아린은 똑똑했다. 덫을 직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거기서 그녀의 자아, 허영심, 언니가 완전히 망가져 자신을 상황의 새로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싶은 욕망이 작용했다. 그리고 물론 부모님의 압력도. 좋아. 아린이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원한다면 받아들일게. 하지만 모든 준비는 언니가 해. 난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물론이지. 설이가 속삭였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들은 걸려들었다.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에 눈이 멀어 곧장 덫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파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설이가 파티가 아니라 공개 처형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각 손님이 그들의 수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 순간부터 설이는 정확한 계획에 따라 일하는 차갑고 효율적인 기계로 변했다. 그녀는 연극의 마지막을 위한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는데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했다. 이모, 삼촌, 먼 친척과 아주 먼 친척, 가족의 오랜 친구들 모두에게 전화했다. 명단은 인상적이었다. 30명이 넘었다. 각각에게 그녀는 세심하게 연습한 뉘우치는 죄인의 억양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선하고모, 저 설이에요. 특별한 일로 전화드렸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큰 가족 축하 행사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아린이랑 화해하고 싶어서요. 우리 오랫동안 멀리 지냈는데 제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우리 온 가족이 다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할 중요한 발표도 있고요. 제발 와주세요. 저한테는 정말 중요해요.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다. 존경받고 진지한 학교 교장인 한 명을 포함한 두 자매의 화해 이야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모두를 감동시켰다. 좋은 일에 참여하고 싶은 욕망과 섞인 호기심은 최고의 미끼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의 평판, 모두가 존경하는 아버지의 평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무도 그런 행사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님은 금요일 밤에 부산에서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다. 설이는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좋은 호텔의 방을 예약해 주었다. 사실은 단지 쇼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이 그녀의 집에 있지 않기를 원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움직일 공간이 필요했다. 이결과 아리는 한편 뜬구름 위에 있었다. 그들은 멀리서 그녀의 준비 과정을 지켜보는 것을 즐겼다. 설이는 담비와 다른 친척들이 그녀가 화해와 뉘우침에 대해 말한 것을 즉시 그들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에게 그것은 최고의 기쁨이었다. 그녀는 단지 항복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그들의 승리를 향한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전화하거나 준비에 참여하려 하지도 않았다. 왜 하겠는가? 하녀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야 했다. 아리는 단지 한 번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나 생선이랑 해산물 안 먹는 거 잊지 마. 그리고 솔라미는 치킨 너겟만 먹어. 가게 거 말고 집에서 만든 거. 그것은 요청조차 아니었다. 명령이었고 권력의 과시였다. 설이는 대답했다. 물론이지 동생아. 네가 좋아하는 대로 다 될 거야. 그녀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케이터링을 주문했다. 최고의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 디저트, 서빙할 웨이터들을 고용했다. 그녀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요리사가 아니라 감독이어야 했다.
그녀는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했다. 넓은 거실에 테이블 배치. 모든 사람이 벽에 큰 텔레비전 앞에 즉석 무대를 잘 볼 수 있도록. 부드럽고 중립적인 배경음악. 따뜻하고 편안한 조명.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늑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가족 축하 행사처럼 보여야 했다. 행사 이틀 전 그녀는 장권호를 만났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그녀의 말을 들었고 그의 뚫을 수 없는 얼굴에 처음으로 감탄과 비슷한 것이 나타났다. 고설이 씨, 그녀가 끝냈을 때 그가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전략가로서의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잔인하고 훌륭합니다. 제가 법적 지원을 책임지겠습니다. 토요일에 당신 집 앞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신호를 주시면 서류를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서리가 말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디오로 녹화할 사람이 필요해요. 하지만 연출된 작전처럼 보이지 않게 해요. 장권호가 아이러니하게 웃었다. 그건 가장 쉽습니다. 마음에 드는 친구가 하나 있죠. 전문 비디오그래퍼입니다. 결혼식, 생일 파티를 찍죠. 손님들에게는 이 감동적인 가족 통합의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고용했다고 말할 겁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여러 개의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하고 주목받지 않으면서 메인 카메라로 작업할 겁니다. 완벽해요.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또 하나, 신무진 씨에게 토요일에 필요하다고 알려주세요. 탐정으로서가 아니라 무대 장치의 일부로서요. 그녀는 그를 위해 웨이터 유니폼을 예약했다. 그는 눈에 띄지 않으면서 거실에서 그녀의 눈과 귀가 될 것이었다. 그의 임무는 단지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을 대비해 재킷에 작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마지막 준비가 끝났다. 덫은 설치되었다. 모든 배우들이 제자리에 있었다. 주연 배우들을 기다리는 것만 남았다. 금요일 오후 파티 전날 밤에 그녀의 부모님이 도착했다. 서리는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어머니는 행복에 겨워 울며 그녀의 목에 매달렸다. 서리야, 내 딸. 네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넌 정말 대단해. 이것은 너무나 현명하고 성숙한 행동이야. 아버지는 더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녀를 힘껏 안아주었다. 네가 동생과 마침내 타협점을 찾아서 기쁘다. 그가 말했다. 가족이 가장 중요하지. 서리는 최악의 배신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들을 안고 그들의 행복하고 의심 없는 눈을 보며 다음날 그들에게 가할 고통을 이해했다. 하지만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이 암종양은 어둠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자라왔다. 수술할 시간이었다. 마취 없이. 그녀는 그들을 호텔로 데려가 로비에서 함께 차를 마셨다. 어머니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아린과 이결이 얼마나 행복할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서리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자신 안에 모든 것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내 엄마, 그녀가 일어나며 말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에 대해서요. 아린이가 제가 그동안 계속 도와줬다고 하던데요. 새집 사는 돈도 거의 선물로 준 것처럼요. 정말 그렇게 보이나요?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그럼 딸아, 아린이가 그렇게 말했어. 네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관대했고 네가 직접 시어머니 아파트 매각을 도와서 그들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아빠랑 나랑 네가 너무 자랑스러웠어. 어떤 언니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서리는 미소 지었다. 그녀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차갑고 가장 무서운 미소였다. 알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자, 이제 쉬셔야 할 시간이에요.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거예요. 그녀는 호텔을 나와 차에 탔다. 덫은 닫혔다. 그들은 단지 그녀를 속이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역사를 다시 썼다. 그녀를 자신의 부모님 눈앞에서 자신들의 범죄의 공범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핸들에 손을 얹었다. 그녀 안에 하얀 불꽃이 으르렁거렸다. 내일, 모든 것이 내일 끝날 것이다. 처형 전날 밤, 서리는 놀라울 정도로 잘 잤다. 마치 그녀의 몸, 마음, 모든 존재가 마지막 결정적인 도약을 위해 힘을 축적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맑은 정신과 차가운 심장으로 깨어났다. 오늘 하루는 분주함으로 시작되었다. 케이터링 서비스가 도착했다. 흠잡을 데 없이 하얀 셔츠를 입은 웨이터들이 테이블을 배치하고 식기를 놓았다. 서리는 짧고 정확한 지시를 내리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웨이터들 중에는 신무진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눈에 띄지 않는 몸짓을 했고 그녀는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비디오그래퍼, 전문 카메라를 든 젊은 남자가 도착했다. 그는 손님들에게 서리가 가족 기록을 위해 고용한 카메라맨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오후 6시, 아파트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친척들, 가족 친구들, 웃음소리, 포옹, 즐거운 목소리. 모두들 큰 발표를 기대하며 기분이 좋았다. 설이는 입구에서 모든 사람을 맞이하며 미소 짓고 꽃과 선물을 받았다. 그녀는 완벽한 주인이었다. 역할은 쉽게 나왔다. 그녀는 액션을 외치기 직전의 영화, 촬영장의 감독처럼 느껴졌다. 가장 늦게 도착한 것은 주요 스타들에게 걸맞게 그들이었다. 한이결, 고아린, 그리고 어린 한솔람. 그들은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처럼 아파트에 들어섰다. 이결은 설이가 마지막 결혼기념일에 사준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자신감과 자기 만족을 발산했다. 아리는 자신의 상태를 숨기기보다는 강조하는 우아한 인부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호기심에 주위를 둘러보는 아들을 팔에 안고 있었다. 모든 관심이 그들에게 쏠렸다. 친척들이 그들을 안아주고 축하하기 위해 달려갔다. 아리나, 너무 예쁘다. 임신이 정말 잘 어울려. 이결 씨, 아파트 매매 축하해. 이제 더 큰 곳으로 가게 돼서 정말 잘 됐네. 그들은 그 관심 속에서 목욕했다. 그것은 그들의 별의 시간이었다. 아리는 칭찬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이결은 삼촌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조언을 나누었다. 설이는 한쪽에서 얼굴에 작고 평온한 미소를 띠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린이 그녀에게 짧고 의기양양한 시선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결이 근처를 지나갈 때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녀의 소위 굴욕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망가졌다고 확신했다. 파티는 계속되었다. 손님들은 먹고 마시고 건배했다. 건강을 위해, 사랑을 위해, 가족을 위해. 설이는 담소를 나누고 미소 짓고 와인을 따랐다. 그녀는 환대와 용서의 상징 그 자체였다. 어느 순간 밤의 위대한 주인공인 이결이 잔을 들었다.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비디오그래퍼가 카메라를 겨눴다. 친애하는 친척, 친구 여러분. 그가 엄숙한 어조로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세심하게 연습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장을 시작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제게 가장 중요한 분, 제 어머니를 돌보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물을 닦는 척하며 잠시 멈췄다. 감수성 예민한 몇몇 이모들이 흐느꼈다. 불행히도 이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결이 계속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며 미소 짓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덕분에, 그분의 지혜와 사랑 덕분에 아린이와 저는 미래를 건설하고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삶의 이 새로운 단계를 그분께 바치고 싶습니다. 제 위대한 어머니, 유은심의 기억에 그가 잔을 들었다. 어머니를 위하여, 어머니를 위하여. 손님들이 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설이는 그를 보며 얼음장 같은 혐오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그들이 직접 만들어낸 유령에게 헌사를 바치는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는 죽은 어머니의 기억을 순진한 관객을 위한 감상적인 쇼, 희극으로 만들었다. 그녀도 잔을 들고 마셨다. 와인은 독처럼 썼다. 그의 연설 후 그녀의 부모님이 설이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그녀를 부엌으로 따로 데려갔다.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그녀를 안았다. 설이야, 내 딸. 널 보니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구나. 그녀가 속삭였다. 네가 얼마나 강하고 관대한지. 이결이가 그렇게 아름다운 연설을 하고 아린이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어.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아버지는 옆에서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래, 딸아. 우리가 자랑스럽다. 누구나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아버지가 말을 더듬었다. 어머니가 도왔다. 아린이가 그러더라. 네가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새 집 사는 걸 돕기로 했다고. 그게 네가 그들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둘째, 아이 탄생을 축하하는. 설이야, 그건 엄청난 행동이야. 너무 고귀해. 그들은 그녀를 성인처럼 숭배하며 바라보았다. 그들은 막내딸이 그들에게 먹여준 거짓말을 믿었다. 그들은 설이가 그녀의 배신자 동생과 사기꾼 남편의 행복에 자금을 지원하는 관대한 후원자라고 믿었다. 설이는 그들의 속은 얼굴을 보며 순간이 왔음을 이해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어머니의 포옹에서 벗어났다. 네, 그녀가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제 선물을 줄 시간이에요. 가요. 발표할 게 있어요. 설이는 부모님을 데리고 부엌에서 나왔다. 거실 중앙으로 돌아왔다. 손님들이 그녀의 심각한 얼굴을 보자 소란과 웃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이결과 아리는 왕과 여왕처럼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또 다른 굴욕 행위를 기다리며 나른한 호기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녀가 이제 용서에 대한 눈물 어린 연설을 하고 상당한 액수의 수표를 건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서리는 테이블에서 나이프를 집어 잔을 가볍게 두드렸다. 소리는 맑고 날카로웠다. 그것은 목소리의 중얼거림을 끊었고 방 안은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30쌍의 눈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비디오그래퍼가 그녀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다.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치 마이크로 증폭된 것처럼 크고 분명하게 울렸다. 저도 발표할 것과 선물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눈까지 닿지 않는 미소였다. 이결 씨는 아름다운 연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의 어머니의 기억을 기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했죠. 저는 그것이 멋진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멋져서 저도 여러분과 은심, 어머님에 대한 추억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친척들의 얼굴을 시선으로 훑으며 잠시 멈췄다. 그녀는 이결에게서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조급한 기대감이 익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리는 손에 든 작은 리모컨의 버튼을 조용히 눌렀다. 그때까지 중립적인 풍경 슬라이드 쇼를 보여주던 벽의 대형 플라스마 스크린이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는 행복한 가족 사진이 없었다. 화면 전체에 공식 문서의 선명하고 확대된 이미지가 나타났다. 문장이 있는 종이, 워터마크, 그리고 상단에는 거대하고 위협적인 글자. 사망 진단서. 거실은 얼어붙었다. 웃음소리, 대화, 잠 부딪히는 소리가 한순간에 중단되었다. 부엌의 냉장고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깊은 침묵이 흘렀다. 손님들은 화면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했었다. 나이든 친척 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서둘러 안경을 찾기 시작했다. 문서에 있는 이름은 모두에게 보였다. 유은심, 사망 날짜, 37개월 전, 사인, 양측성 폐렴. 서리는 그 효과를 조용히 관찰하며 서 있었다. 손님들의 얼굴이 어떻게 굳어지는지, 그들 얼굴에 먼저 혼란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커져가는 공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손을 심장에 대고 아버지가 하얀 얼굴로 의자 등받이를 잡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들을 이결과 아린을 보았다. 거만한 미소가 이결의 얼굴에서 어떻게 지워지는지, 그의 눈이 공포와 불신으로 어떻게 커지는지를 보았다. 그는 화면을 보고 그 다음에 서리를 보고 다시 화면을 보았다. 그의 입이 반쯤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석화되었다. 아린은 다르게 반응했다. 그녀는 창백해지지 않고 붉어졌다. 진홍색 반점이 그녀의 목과 뺨을 덮었다. 그녀는 식탁보에 손톱을 박았다. 그녀의 입술은 가늘고 단단한 선으로 굳어졌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증오가 있었다. 순수하고 농축된 증오. 그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해했고 자신이 졌다는 것을 이해했다. 보시다시피 서리가 같은 균이라고 치명적으로 평온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유은심 어머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주도에 요양원은 없었고 기적적인 귀환도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 중 누구도 초대하지 않은 장례식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의 이미지가 바뀌었다. 이제는 사진들이었다. 신무진의 보고서에 있던 바로 그 사진들. 거기에 이결과 아린이관 옆에 서 있었다. 텅 빈 방에 단둘이서 방 안에서 중얼거림이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낮게, 그 다음에 더 크게.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보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향해 돌아섰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말했는데 그녀가 편지를 썼다고. 서리는 그들이 충격을 가라앉힐 시간을 몇 초 주고 그 다음에 다음 타격을 날렸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이결 씨와 아린이가 가족에게 숨기기로 결정한 유일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 강철이 울렸다. 은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일어난 훨씬 더 즐거운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버튼을 눌렀다. 장례식 사진들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 또 다른 문서,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큰 출생증명서가 나타났다. 이름은 방 반대편에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했다. 한솔남, 생년월일, 2년 3개월 전. 모, 고아린, 부, 한이결. 만약 이전에 방 안에 중얼거림이 있었다면 이제는 죽음과도 같은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이 흘렀다. 공기조차 멈춘 것 같은 침묵. 모두가 화면을 보고 그 다음에 아린과 그녀의 임신한 배, 무릎에 앉아 과자를 씹고 있는 어린 솔람,
그리고 회색 가면이 된 이결을 보았다. 그리고 그 묘비 같은 침묵 속에서 단 하나의 소리, 거의 들리지 않는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그 다음에 막내딸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서리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이게 제 선물이에요. 그녀가 동생과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여러분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선물. 진실입니다. 침묵은 즉시 폭발했다. 모든 구석에서. 그것은 비명이 아니라 공포, 분노, 혐오로 가득 찬 하나의 포효로 녹아든 수십 개의 목소리의 혼돈이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떤 이들은 화면을, 다른 이들은 석화된 이결과 아린을 가리켰다. 서리는 그들이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고 혼돈이 그녀의 승리를 삼키게 두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손을 들어 침묵을 요구했고 놀랍게도 그들은 그녀에게 복종했다. 중얼거림은 잦아들고 기대감으로 가득 찬 진동하는 긴장감으로 대체되었다. 이게 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외가용 메스처럼 공기를 갈랐다. 오, 아니요. 이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단 하나의 세부 사항도 생략하지 않고 그녀는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었다. 기소장을 읽는 검사였다. 3년. 그녀가 시작했다. 3년 동안 저는 존재하지 않는 요양원에서 존재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불했습니다. 매달 저는 병든 시어머니의 약값과 간병비라고 확신하며 큰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실제로 어디에 쓰였을까요? 화면에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다. 은행 거래 내역서와 옆에는 온라인 카지노 보고서. 숫자는 마지막 한 푼까지 일치했다. 제가 이체한 돈은 몇 시간 만에 이결 씨의 도박 계좌에 있었습니다. 도박에, 그의 빚을 갚는데, 그의 호화로운 생활에, 레스토랑에, 죽은 어머니의 아파트를 위한 새 가구에, 그의 애인과 그들의 아들을 위한 옷에 쓰였습니다. 그녀는 슬라이드를 바꾸었다. 신무진의 보고서 사진들. 거기에 그들이 레스토랑에 있었다. 거기에 비싼 유모차를 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점점 더 강경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들은 아파트가 필요했고 이결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미 중병에 걸린 그녀를 강요하여 공증 위임장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화면에 위임장 스캔본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후 그녀가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을 때 그는 그 종이를 이용해 자신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유일한 집을 훔쳤습니다. 위임장은 증여 계약서 사본으로 대체되었다. 거실에는 묘비 같은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다. 모두가 화면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에서 혐오에 이르는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이 비쳤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서리가 고개를 돌려 동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저를 바보, 눈먼 사람, 끝없이 착취할 수 있는 순진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듣고 싶으세요? 제가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리모컨의 마지막 버튼을 눌렀다. 화면은 꺼졌지만 거실 구석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오디오 녹음. 신무진이 이결과 아린이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카페에 있을 때 녹음한 것이었다. 품질은 완벽했다. 아린의 나른하고 만족스러운 목소리. 아직도 그 엄마 타령을 믿어? 정말 멍청해야지. 가끔은 불쌍하기까지 한데. 솔람이랑 이 아파트 보면 그런 생각 싹 사라져. 멍청한 년은 자기 멍청한 값 치르는 거지. 이결의 웃음소리. 중요한 건 아파트 팔기 전까지 낚싯줄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야. 돈 받고 탁철민한테 갚자마자 버리는 거지. 다른 여자랑 사랑에 빠졌다고 할 거야. 울다가 진정하겠지. 어딜 가겠어? 그리고 우리는 애들이랑 바다로 가는 거야. 에휴. 아린의 목소리. 상상만 해봐. 이결 씨. 우리 바다. 그리고 그 잘난 척하는 곳이 집안 사람들 없이 완벽한 큰언니도 없이 오직 우리 가족만. 우리가 이겼어. 자기야. 우리가 모든 걸 빼앗았어. This May. 녹음이 끝났다. 그리고 그때 댐이 무너졌다. 가장 먼저 일어선 것은 그녀의 아버지였다. 평소 평온하고 지적이던 그의 얼굴은 분노로 보랏빛이 되어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이결을 보지 않았다. 막내딸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의자에 몸을 움츠렸다. 너!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켰다.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들었어? 나에겐 고아린이라는 딸은 없다. 넌 괴물이야. 우리 가족의 저주다.
다시는 내 집에 발들여 놓을 생각 마라.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그것은 무서웠다. 조건 없는 최종적인 공개적 절연이었다. 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크고 집요하게 벽 옆에 있던 신무진이 문을 열러갔다. 문지방에는 탁철민과 그와 함께 온 2명의 삭발한 덩치들이 서 있었다. 그는 들어오려 하지 않고 단지 아무런 좋은 징조도 보이지 않는 냉담함으로 이결을 쳐다보았다. 한이결, 그가 뱉었다. 내 돈. 지금 이결은 가능하다면 더 창백해졌다. 그는 탁철민을 보고 그 다음에 분노한 장인, 우는 장모, 경멸로 가득 찬 30쌍의 시선을 보았다. 그의 세계는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서리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손님들 사이에서 장권호가 나왔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고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마비된 채 계속 앉아있는 이결에게로 곧장 걸어갔다. 한이결 씨. 변호사가 공식적인 어조로 물었다. 이결은 서툴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고서리 씨의 이익을 대변하는 장권호 변호사입니다. 이로써 이혼 소송 제기를 통지합니다. 그는 이결 앞에 서류 뭉치를 놓았다. 그리고 또한 그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며 계속했다. 당신과 시민고발인에 대한 집단 및 사전 계획에 의한 특수 대규모 사기죄에 대한 형사소송 개시를 통지합니다. 여기 고소장 사본입니다. 오늘 보시고 들으신 모든 증거는 이미 사건 파일에 포함되었습니다. 그게 다였다. 떨려. 공개적인 굴욕, 재정적 파탄, 형사소송, 가족의 외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결은 서류를 보고 문 앞에 탁철민을 보고 서리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공허함만이 있었다. 아리는 비싼 화장이 얼굴에 번지며 조용히 울고 있었다. 서리는 모두가 일어난 일에 돌이킬 수 없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남편이었던 남자와 여동생이었던 여자를 보았다. 그리고 2단어를 말했다. 평온하고 권위 있고 최종적인 내 집에서 나가. 그들은 로봇처럼 일어섰다. 이결은 우는 솔라미를 안았고 아리는 비틀거리며 그를 따랐다. 그들은 손님들의 군중을 가로질렀고 모두가 마치 나병 환자인 것처럼 그들에게서 비켜섰다. 아무도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들을 동정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문이 그들 등 뒤로 닫혔을 때 서리는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들이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짓밟힌 2개의 비참한 형체, 탁철민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에게로 곧장 갔다.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 후 덩치 중 한 명이 단순히 이결에게서 차키를 빼앗았다. 빚 대신 그들은 길거리에 남았다. 한밤중에 돈도 차도 가족도 미래도 없이. 서리는 위에서 그들을 보며 원한도 증오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공허함뿐이었다. 그녀는 창가에서 물러섰다. 혼란스럽고 충격받은 손님들은 작별 인사도 없이 조금씩 떠나기 시작했다. 망연자실한 그녀의 부모님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서리는 그들을 지나쳐 발코니로 향했다. 문을 열었다. 신선하고 차가운 밤 공기가 아파트로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가슴 가득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유로웠다.